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전북의 작은 마을. 7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단층집 하나가 고요한 침묵 속에 서 있다. 그 집의 주인 박만호는 어제까지만 해도 마당에 고추를 말리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5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68년의 삶을 마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호입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느라 등이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내 없이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흘렸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해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특히 장남 박성민의 아내 김선영이 이 집에 온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그녀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랐습니다. 시골 늙은이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다 주곤 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달이 참 밝네요. 그녀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저 딸처럼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리 단순하지 않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째 되던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집과 땅 그리고 통장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세 아들이 나눠 가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유언장을 열어보는 순간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선영에게 전 재산의 40%를 상속한다. 장남 성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성철이는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고 막내 성욱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당사자인 선영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바란 적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긴 이 유언이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며느리가 너무 극진하게 모시더라.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마을을 떠돌았어요. 그날 밤 성민이는 술에 취해 마당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걸 남기셨어요? 선영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아마도 제가 처음 그녀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장된 다른 감정들이라는 걸.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박만호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 둬서 복 받았다는 부러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의혹으로 변해갔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22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해외 파견으로 자주 집을 비웠고 시동생들은 각자 삶이 바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와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말수 적은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점점 그분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뒷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는 모습. 선영아, 오늘달이 참 밝구나. 그분이 가끔 건네시는 말들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이 없는 밤, 아이 없는 쓸쓸함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들이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나 봐요. 밤늦게 불 꺼진 집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다더라. 며느리가 너무 극진하게 모신다니까.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야. 그런 소문들이 바람처럼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고 때로는 아버지보다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인한 어지러움이었는데 그분을 부축해 방까지 모시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금기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선영아, 고맙다. 그분의 손이 제 손에 잠시 머물렀어요.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은 아버지의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빼지 못했고 그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시선을 마주치는 게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색함이 주는 떨림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슈퍼마켓 앞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설령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는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당신, 뭔가 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미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걸. 유산 발표 이후 3일째 되던 밤, 박성민은 소주병을 들고 마당에 주저앉았다. 20년 함께 산 아내가 20살 어린 자신을 두고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충격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달빛 아래서 흘리는 그의 눈물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산물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46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어요. 해외 지사를 오가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내 선영이와는 연애 5년, 결혼 20년을 함께했죠. 아이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선영이가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장에 제 아내 이름이 적혀 있다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예뻐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선영아,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그날 밤 선영이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황당해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밤늦게까지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애도 없으니까 더 그렇지. 젊은 며느리하고 호랍이 시아버지하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떠올랐어요.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선영이를 봤을 때 느꼈던 묘한 변화, 아버지와 선영이가 나누던 의미심장한 시선들, 제가 없을 때만 나누던 긴 대화들. 당신들, 대체 무슨 사이였어? 그날 밤 술에 취해 선영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했을 뿐이에요. 위로? 외로움? 그게 유산을 물려줄 만큼의 이유가 돼요? 저는 미쳐가는 기분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둘째 성철이가 찾아왔어요. 형,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선영이 누나가 뭔가 했을 수도 있어. 동생의 말이 제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가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술을 끊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선영이의 태도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해장국도 끓여줬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관습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영아, 날 사랑한 적 있어? 어느 날 밤 술 취한 김에 물어봤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절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럼 수무녀는 뭐였어? 그냥 관습? 의무?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이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집에서도 마음 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이의 미소를 봤어요. 차갑고 승리한 듯한 미소였어요. 박만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막내 아들 성욱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만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소인은 20년 전 것이었다. 편지를 펼쳐든 성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안녕하세요. 박성욱입니다. 막내 아들로서 항상 형들 뒤에서 조용히 지내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졌지만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형수님이 유산을 받게 된 것도 아버지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편지는 20년 전, 그러니까 큰형이 해외 파견을 나갔던 그해 여름에 쓰인 것이었어요. 편지 한 장, 두 장. 읽어갈수록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만호 씨,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임신했어요. 편지는 선영 형수님의 손글씨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해할 수 없었죠. 성민이가 해외에 나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제가 임신한 건 2달 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일을. 성민이는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 임신했다고? 그것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성민이가 돌아오기 전에 결정해야 해요. 만약 이 아이를 낳는다면 성민이의 아이로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형수님이 왜 아이가 없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때 그 아이를? 다음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만호 씨의 말씀대로 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아무도 이 일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그때 아이를,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민이가 내일 돌아와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은 평생 제 가슴에 묻어둘게요. 제발 성민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답장도 있었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민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너도 이 일은 잊어라.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은 안고 살아가겠다. 저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와 형수님 사이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쓰인 것 같은데. 만호 씨, 저 또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성민이의 아이예요. 하지만 왜인지 자꾸 유산이 돼요. 혹시 그때 일 때문에 하늘이 저를 벌 주는 걸까요? 형수님이 왜 아이가 없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형수님에게 그렇게 미안해 하셨는지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편지에 적힌 한 줄이었어요. 그때 태어났어야 했던 아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20살이 되었을 거예요. 20살. 그럼 지금은? 지금은 25이 넘었겠네요. 설마 그 아이가 정말 어딘가에? 저는 급하게 큰형을 불렀어요. 이 편지들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 편지의 내용이 공개된 후 박가는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다.
큰형 성민은 분노로 미쳐갔고 둘째 성철은 형수를 끝까지 몰아세웠다. 막내 성욱만이 복잡한 심경으로 중간에서 갈등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김선영은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성철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평생 가족의 화평을 위해 살아왔어요. 큰형과 막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아버지와 형수님 사이도 그저 좋은 사이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편지를 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편지를 읽은 큰형이 소리쳤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는 걸. 형, 진정해. 일단 형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와 형수님이 어떻게? 선영 형수님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편지 내용이 공개된 후에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죠.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인정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0년 전 성민 씨가 해외에 있을 때 아버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었어요. 한 번만? 큰형이 비웃었어요. 한 번만에 애까지 생겼다고? 그래서 지웠어요. 병원에 가서 모든 걸 지웠어요. 그 순간 저는 형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지웠다고? 내 아이를? 내 형의 아이를 지웠다고? 막내 성욱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형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사실은 지우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는 듯이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친정어머니의 먼 친척분께. 그분이 키워주셨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딘가에 우리의, 아니, 아버지와 형수님 사이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 있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모르죠. 연락도 끊었고 아마 이제 25살쯤 되었을 거예요. 25. 저희 가족 중에 그 나이대 사촌이나 조카가 있나 생각해봤지만 없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아이였죠. 그럼 유산은? 저는 결국 그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아이 때문이에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왜 유산을? 아버님은 저에게 죄책감을 갖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매일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저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큰형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죄책감. 그런 게 이유가 돼.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면서?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잊으려고?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잊어요? 어떻게 매일 우리와 밥을 먹으면서 그런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어요? 형수님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제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외로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위로? 그게 위로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형제들끼리 따로 모였어요. 큰형은 술을 계속 마셨고 막내는 울고만 있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막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저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 정말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뭐? 큰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아이잖아. 그리고 그 아이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는 걸. 피는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갈라진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선영 형수님의 미소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25살 청년 김민주는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홀로 남겨졌다.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25살이에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할머니가 저를 특별히 아꼈던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민준아, 너에게는 찾아가야 할 가족이 있단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아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친정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입양 관련 서류였어요. 그런데 제 원래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박민준이라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혹시 제가 입양된 아이예요? 할머니 생전에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그냥 웃으셨어요. 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란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죠? 박민준? 네? 저는 김민준인데요. 아, 죄송해요. 실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의 친어머니가. 친어머니? 저에게 친어머니가 있다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박성욱이라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제 삼촌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내용들이 할머니가 남긴 서류들과 일치했어요. 민준아. 아니, 이제 뭘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너에게는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 성욱 삼촌이 전북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제 어머니는 김선영이고 아버지는 박만호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만호가 김선영의 시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게 말이 돼요? 너는 우리 아버지와 큰형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너를 다른 곳에 맡긴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할머니가 저를 특별한 아이라고 했는지, 왜 제 출생에 대해 말을 안 했는지. 그럼 제 친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응, 한 달 전에. 한 달 전. 저는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 없이 슬픈 기분이 들었는데 혹시 그게? 성욱 삼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에 맡겨졌고 가족들은 제 존재를 몰랐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버지, 박만호 할아버지도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은 가족들이 제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응, 최근에 알게 됐어. 그리고 너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유산?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었어요. 그보다는 제 친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성욱 삼촌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복잡해. 지금 가족끼리 법정 다툼 중이거든. 법정 다툼? 저 때문에요? 아니야, 내 때문이 아니야. 다른 이유로. 어쨌든 네가 나타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그들을 만나고 싶은가?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굳이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힐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은 호기심이 이겼어요. 제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버린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삼촌 어머니, 아니 김선영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김민준의 존재가 밝혀진 후 박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박성민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무너뜨리려 했고 김선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차가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실은 더욱 복잡하고 어두운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선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네요.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드릴 때가 됐거든요.
성민 씨가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칠 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20년 동안 날 속였어. 20년 동안. 그가 화를 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였거든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성민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저 안정적인 삶을 원했을 뿐이었죠.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저에게는 박가 장남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성민 씨는 일에만 빠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죠.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님, 박만호 씨와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서였어요. 혼자 남은 시아버지도 외로운 며느리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요. 그날 밤, 성민 씨가 해외 출장으로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선영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저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외로움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랑인 척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님께 편지를 썼죠. 아이를 지워야 한다. 아버님의 결정이었어요. 저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아버님께는 수술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친정의 먼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민준이를, 제 아들을 살려둔 거죠. 성민 씨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인지 그 후로는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임신해도 자꾸 유산됐어요. 하늘의 벌이야.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괴로워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일탈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놨죠. 민준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25년 만에 들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민준아. 어머니가 너무 무력했어. 성민 씨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폭발했어요. 이놈이 그 아이야? 우리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민준이는 당황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아마 이미 각오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성민 씨가 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 20년 동안 당신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제가 받을 몫을 받고 떠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아왔는지를.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 법정에 선 김선영의 모습은 한편의 연극 같았다. 20해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방청석에는 박가 형제들과 김민준이 앉아 있었고 판사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선영입니다. 법정에 서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네요. 지난 25년의 제 인생이 이 한순간으로 압축되는 기분이에요. 변호사는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권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청석에서 성민 씨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비록 제가 실수를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제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성민 씨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지, 왜 항상 슬픈 표정인지 한 번도 관심 없었죠? 성철 씨에게도 말했어요. 당신은 형수라는 이유로 저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항상 바깥 사람 취급했죠. 성욱 씨는? 성욱 씨에게는 미안했어요. 성욱 씨만은 정말 저를 가족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리고 민준이를 봤어요. 제 아들. 25년 만에 만난 제 아들. 민준아,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처음으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고인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상속 과정에서의 기만적 행위를 고려하여 상속분의 일부를 김민준에게 분할 상속할 것을 명한다. 결국 저는 유산의 일부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민준이도 자신의 몫을 찾게 된 거죠. 법정을 나오면서 성민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만족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족이 아니에요. 이제야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지킬 거짓말도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욕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고, 배신한 며느리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김선영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선영으로.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